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보사 강의를 하고 있는 안준호 관사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제1과목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내용들 정리하면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라고 들어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법의 내용들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랑 더해져서 이제 관련된 고시들이 있죠. 수출 통관 사무처에 관한 고시, 수입 통관 사무처에 관한 고시를 포함해서 통관 파트 관련된 어떤 고시들까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관세법이 추가되는 부분인 만큼 관세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관세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세법 목적은 일단 크게 두 개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조세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통관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적정한 과세, 그 다음에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 통관이라 하는 것은 뒤에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세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것을 저희가 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목적에 맞게끔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관세와 통관을 목적으로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개인들의 어떤 경제를 말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이제 관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목적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은 출제가 이제 될 수 있었던, 출제가 한번 됐었던 부분인 것이고, 아마 바꾼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 적정한 과세라고 하는 것을 신속한 과세, 그러니까 과세라고 하기보다 이 통관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적정하게 통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통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틀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하면 좋죠. 빠르게 하면 좋기는 한데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도 적정하게 통관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나가는 것들은 좀 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유해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입을 제한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긴 한데 일단 관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세라는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우리나라 안에서 물품을 사용하고 소비할 거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거를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환급해 주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대물세 라고 얘기를 하죠.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을 하면 물품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그 중에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대물세라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물품에 대해서, 그것도 물품이라는 것은 유형물 또는 유체물을 말을 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품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간접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접세라고 하는 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 물품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랑
그래서 사용 소비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수입자 안에서도 뭐 납세무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는 소비자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입자가 관세를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간접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면 수시세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건별로 관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수시세,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대해서 뭐 한 번에 부과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은 정기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고요. 이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로 부과가 된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성격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용어의 정의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거를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상을 말해 봤을 때 이 수입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국내로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대상은 외국 물품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 물품을 가지고 이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하고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입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외국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좀 특이한 제도가 하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세구역, 보세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보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보세제도 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적인 보세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세구역이라 말을 쓰고 요거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적인 보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운송수단이 되는 거겠죠. 운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다르게 또 말을 하면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 화물이라 그러면 수입 통관 미필 상태의 물품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미필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보세라고 하는 것도 있죠. 보세 구역이라 하는 것은 이게 국내에 있는 거긴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것을 외국으로 간주해서 거기 물건이 들어갔다고 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물건을 외국에서 국내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다 보세구역에 갑니다.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나서 그것을 뭐 수입 통관 완료되면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그 말을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라 말했어요. 보세구역을 들렀다 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가지고 국내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 자체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구역도 사실 국내가 맞긴 해요. 우리나라가 어떠한 그 법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국내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관세 부과 목적상 독특하게도 거기 반입하는 것 자체는 외국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 또는 사용이라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의할 게 뭐냐면 앞서 봤던 것 중에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의 범위 안에는 이 보세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말을 썼을 때 그게 우리나라 주권에 미치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영토, 영해, 뭐 용공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법의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통제를 받는 구역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보세구역도 우리나라 구역이 맞는 거죠. 우리나라가 맞긴 하지만 다만 거기에 반입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안에서 물품을 이렇게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수입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 말고도 우리나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어요.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있잖아요. 뭐 선박, 뭐 항공기 이런 게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량은 다니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이렇게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들도 수입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법상 그 운송수단은 그 나라의 영토로 봅니다. 그 나라의 어떤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나라로 이제 간주해서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수입의 정의였던 거고요. 뭐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수출 같은 경우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거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수입은 되게 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었지만 수출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국 물품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외국에 이렇게 보낸다, 반출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물품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도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좀 헷갈리죠? 아까 제가 수출을 말씀드렸을 때 수출이라는 것들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을 한다는 것인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수출이 되고 나서부터는, 처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거는 외국 물품으로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물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또 더해지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외국과 국내 말을 했을 때 이게 국내로 간주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법상 그 나라의 어떤 운송수단은 그 나라의 그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국내는 아니지만 국내로 간주되는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봤던 운송수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건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을 말을 했을 때 그 국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운송수단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것도 외국 물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요건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공해라고 하는 거하고 영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영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어떤 바다라고 보면 돼요. 그 나라의 어떤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영해는 주인이 있는 거고 공해는 주인이 없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공의 바다니까 주인이 없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그 물건이라 하는 것들, 사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금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그 물품은 그 나라 물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 물건을 먼저 짓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임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외국 물품의 정의를 보게 되면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도 있지만
여기 공해상에 있잖아요. 공해상에서 지금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는데 그것이 그 우리나라 선박이 아니라 외국 선박에 의해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을 저희도 이거 그 국내로 가지고 온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 물품의 정의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에 있는 외국의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어떠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내국 물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영해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해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 어떤 생선을 낚은 게 있었다. 낚시해고 가지고 온 게 있었다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나라 선박이 그것을 갖고 온가 하더라도 어쨌든 그 물품 자체가 공해에서 채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해라 속해 있는 그 나라 물건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외국 물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을 완료했을 때 수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요. 신고를 하고 나서 요게 처리가 되면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 성격이 달라진 건 아닌 거예요.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처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처리 중인 거고, 요거는 이제 처리가 완료된 거죠. 처리가 완료됐을 때 물품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추가되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수출 신고 수리가 되는 게 나왔던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 중에서도 수입 통관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신고 수리가 된다면 물품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있을 때 그때 저희는 요거를 외국 물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저희가 수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봤었던 그 물품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국 물품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물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럴 수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다면, 그러니까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면 그거는 내국 물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에 나눠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맨 마지막에 나왔는 게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 물품이었는데 요거를 내국 물품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내국 물품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거나 하는 물건들, 그런 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렇게 말을 써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도 포함될 거고요. 이런 것들. 국내에 있는 것 중에서도 외국 물품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내국 물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이런 말 나오죠.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을 한 건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서, 선박 등에 의해 가지고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집 포획이라는 것은 그거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여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생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어류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라고,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국 물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고, 이 수입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들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절차대로 흘러가는 거냐면, 일단 물건을 실어가지고 고착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저희가 입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입항하는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보통은 부산이라든지 인천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입항하고 나서는 그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선 또는 하기라고 불러요. 이 선박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은 하선. 그러니까 해상화물은 하선이고 항공화물은 이제 항공기에서 내리는 거라 해가지고 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위에다 쓸게요. 지금 약간 밑에다 쓰니까 잘 보이시죠? 보세구역 반입을 하고 나서 보통은 수입 신고를 해요. 좀 좁은 것 같아서 다시 죄송합니다. 위에 쓰겠습니다. 위에. 여기다가 빠르게 입항, 하선 또는 하기,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이죠. 사실 우리나라 들어온 모든 물건은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세구역 반입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장소 그대로 해서 수입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즉 보세 운송을 해서 수입 신고하든지 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수입 신고하고 나면은 세관에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리가 되고 나면 그 물품을 이제 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노멀한 절차가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특례라고 할 수 있죠. 특례. 어떤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입항하고 나서, 원래 원칙은 입항하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신속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입항하기 전이라도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항하기 전이라도 수입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저희가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부릅니다.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가 돼야 물품을 반출할 수가 있는데, 이 수리가 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이라도 물품 반출을 먼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고 수리되기 전에 이 시점에 수입 출신이 아니라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대로 흘러가는 게 있고, 요걸 뭐라 부르냐면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물품 반출했잖아요.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봤던 거 있죠? 여기는 수입할 때 신고를 하는 게 있었던 거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신고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반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장에게 승인 절차,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이라도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요거를 수입신고 전에 반출했다고 해가지고 수입신고 전 반출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요거는 좀 빠르게 반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이라고 말을 쓰고요. 이것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입신고하고 나서 산 물품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가 돼야 처리가 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입항 전 수입신고 했다고 해서 물품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닌 거고, 절차가 끝났을 때잖아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완료됐을 때, 수리가 됐을 때 그 물품은 내국 물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사실은 수입신고 수리가 아직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출신고,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반출까지 완료됐을 때 그때 물품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국 물품 여기 가서 보면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신고, 수입 신고한 물건 같은 경우는 수리가 돼야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예외적인 절차 중에 두 가지 있었잖아요.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이지만 반출 승인 받은 물품,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물품들은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출까지 완료됐을 때 그때 물품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가능하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앞서 봤던 것 중에 반송이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 나오는 게 있었어요. 반송. 반송은 쉽게 말하면은 물건을 돌려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국내에 들어온 물건을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것을 제가 반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관세법상의 반송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실 수출하고 비교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수출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출의 정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죠. 반송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간다는 건 똑같아요. 수출이든 반송이든 동일한 거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물품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수출은 내국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까 봤던 것처럼 내국 물품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거잖아요. 뭐 국내 생산 물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처음에 물건을 수입했던 물건을 가지고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내국 물품을 수출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송이라는 것은 외국 물품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물품은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인 것인데 그 물건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한, 그러니까 물건을 반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내용 이해할 수 있죠?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인데 외국 물품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입 통관 절차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반송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그거죠. 물품의 성격이 다르다. 수출은 내국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반송은 외국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외국 물품도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주의할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그거는 이제 무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을 이렇게 왕래하는, 오가는 그런 운송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내 운항선, 국내 운항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운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국내 운항선, 국내 운항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잖아요. 앞에 보면 가운데 무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을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용품 등이 나와 있는데요. 선박용품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박용품, 뭐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다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선박용품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용품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이게 운송을 위한 목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운송할 목적을 가지고 운송 도중에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운송을 하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고 좀 이게 오래 타고 가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음식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음식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뭐 부품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부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인명 구조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밧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구분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선박용품이 나왔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료와 식품이 나옵니다. 저희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장거리 여행 가게 됐을 때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오죠. 기내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잖아요. 음료와 그런 음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료와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 소모되는 물건이라 소모품이라 볼 수 있거든요. 연료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소모품이라 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들었던 것처럼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명을 하기 위해서 밧줄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수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뭐 수리 목적으로 하는 예비용 뭐 부분품이라든지 어떤 부소품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집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을 저희가 선박용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범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선박용품은 이런 것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 용도를 완전 제한해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선박에서 지금 제공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남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물건을 내려가지고 소비를 했다. 요거는 이제 선박용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선박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국내로 가져와서 또 외국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내용 정리 가능하죠?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선박용품은 왜 지금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게 맞냐면 선박용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입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입의 정의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수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거는 예외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박용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선박 운송수단, 그 선박 안에서, 즉 운송수단 안에서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수입으로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통관이라는 것은 관습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것들을 저희가 통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반송 통관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긴 하죠. 그다음에 환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환적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요게 개념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품을 옮겨 싣는 것.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 저희 주변에 보시면은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을 하는 기죠. 환승. 예,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환승하는 것처럼 환적이라는 것은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싣는 거. 환적이 있고 복합 환적이 있는데요. 이 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옮겨 싣는 것이다. 물건을 옮겨 싣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겠죠. 처음에 어떤 그 선박에 어떤 항공기에 물건이 들어가 있었다가 그 물건을 일단 내렸다가 다른 데 옮겨 싣어야 되는 거죠. 옮겨 싣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이렇게 될 겁니다. 최초에 선적이 됐을 거고요. 물건을 실었을 것이고 실었던 물건을 가운데서 이렇게 내리는 작업들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싣는 절차대로 흘러갈 겁니다. 요거를 선적이란 표현을 안 쓰고 적재라고 말을 쓰면 뒤에 나오는 표현도 제적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 환승은 요걸 말하거든요. 물건 내렸다가 다시 싣는 것, 이걸 말을 하는 것인데 이걸 한다는 것은 이게 같은 운송수단이 아니고요.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하철이든 버스든 생각해 보시면은 버스를 갈아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버스로 타는 거죠. 예, 다른 지하철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관할세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이 관할하는 것들이 크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업장 소재지 있죠. 어떤 업체에 소재하는 장소를 가지고 관할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가지고 관할 세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반송을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을 저희가 관할 세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환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관할 세관이라는 것은 물품이 소재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중간에 옮겨 실었는데 얘가 처음에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입항했다가 출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려는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옮겨 싣는 것을 저희가 환적이라 부르는데 다만 그것이 환적이랑 복합 환적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 환적이라는 것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일한 관할 세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인천세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인천세관 안에서 물품을 이렇게 옮겨 실는 것들, 그런 것을 제가 환적이라 부르고, 복합환적이라 하는 것들은 서로 다른 관할세관이 되는 거죠. 상이한 관할세관입니다. 다른 세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인천이었는데 인천세관에 들어서 관할하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부산세관으로 관할지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인천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입항했던 장소가 인천항이었다는 거죠. 인천항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인천이잖아요. 거기를 관할하는 세관은 인천세관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거기서 옮겨 실은 것이 아니고 요거를 출항했던 장소는 부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부산항이 되는 거라 관할세관이 바뀌었잖아요. 인천세관에 지금 들어올 때는 여기였지만 나갈 때 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할세관에서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복합환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면 당연히 운송이 필요하잖아요. 운송. 이건 아직 보세화물 상태이기 때문에 보세 운송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복합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출항, 입항 이런 말 나오는데, 입항, 출항이라는 것은 이제 운송 수단에 물건이 실려서 그냥 들어오는 거 있죠. 따로 들어오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국, 입국은 휴대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휴대해서 갖고 들어오거나 휴대해서 갖고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출국 또는 입국이라고 말을 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인 정의 나와 있는데, 사실 운영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관세법상의 정의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일단 운영인이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저희가 운영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들은 내가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련된 내용 절차 이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운영인이라 부르는데, 관세법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보세구역 종류가 총 나중에 세 가지 나올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 나오는 게 있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제외를 하고 특허보세구역에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 하고,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있잖아요. 종합보세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자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세법상에서 운영이라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고시로 가서 보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 4명을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그다음에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을 포함해서 총 4명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구역 외 장치를 받으려는 자도 들어가게 되고 검역물품의 관리인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밑에 세관 공무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사실 세관 공무원이라 한다면은 보통은 세관 이제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저희 법에서는 세관 소속 공무원 말고도 관세청장, 그러니까 관세청이라는 그 기관에서의 그런 우두머리 장하고 소속된 공무원도 포함되거든요. 관세청장,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 세관 소속의 세관장, 세관 소속의 공무원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것들이 있어요. 관청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안 들어가는 것들이 관세평가 분류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세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탁송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탁송품이라는 게 뭐냐면, 탁이라는 게 위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따로 있는데요. 운송업을 하는 사람에게 내 물건을 이렇게 맡겨서 운송을 의뢰해서 물건을 이제 운송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송품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특급 탁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급 탁송 같은 경우는 줄여가지고 저희가 특송이라고 말을 써요. 특송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서 DHL, 페덱스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특송업체라 부르거든요. 탁송품이라는 것은 여기 쭉 보니까 앞에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탁송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송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좀 간이하게 표현은 그렇고 조금 소량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크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고 소량의 물건들을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가는 걸 말을 하는 거라, 보통 저희가 해외 직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탁송품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DHL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페덱스 통해 들어온다든지 UPS라도 이렇게 들어오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물품의 종류를 보시면은 보통은 서류이거나 물품 같은 경우는 샘플 같은 거 있죠. 샘플. 견본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사용 물품들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을 이용해서 송달업을 하는 사람, 운송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맡겨서 물건을 이렇게 보내거나 받는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송달업으로 하는 자 안에 요거는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요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물품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소량의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들어갔던 것들이 아까 서류, 뭐 상업 서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샘플, 견본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가사용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물품의 종류가 나오게 된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송달업자였던 거죠. 송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탁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COB 화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쿠리어 온 보드라고 해가지고요, 직접 물건을 들고 탑승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직접 사람이 들고 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배송해주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는 썼던 표현이 뭐냐면 보따리상이라고 말했어요. 보따리상.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직접 휴대해서 이렇게 운송해주는 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희가 COB라고 말을 쓰거든요.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 내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종로 쪽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지하철 안에 이렇게 뭐 양손 가득히 물건 들고 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형태라 보면 되겠죠. 물론 국내 운송이긴 하지만 요걸 차량에 물건을 실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이것을 휴대해서 다니면서 물건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간의 운송을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송달업체 통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위탁해서 운송을 하는 거, 탁송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보면 전자문서를 통해서 뭐 사이버몰이라고 하는 저희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 부르고, B2C가 형태가 많죠. B2C. 사업, 그러니까 기업, 법인하고, 그러니까 회사하고 개인 간의 거래가 많잖아요. 해외 직구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세까지만 일단 할게요. 여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금이 부과되는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입하는 물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가 있고 내국세가 부과될 겁니다. 관세와 내국세.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세와 내국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관장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국세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국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도 있을 거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뭐 지방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주세,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세관장이 관리하는 것은 관세고, 세무장 관리하는 것은 내국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내국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많겠죠. 하지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내국세가 부과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것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물건에 수입되는 게 있을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수입된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세관장에게 권한을 위탁했다. 나를 대신해가지고 이제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도 함께 부과하고 징수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관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관세 말고도 이 내국세도 함께 부과하고 징수를 해가지고요. 세관장이 징수했던 것이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주게 돼요.
세무서 쪽으로 내가 징수했던 내국세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일단 먼저 징수하는 거죠. 수입을 하는 사람에게 관세와 내국세 같이 포함해서 세금 내세요로 말한 다음에 그거 징수했던 것들을 이제 세무서에게 따로 이렇게 돈을 돌려준다, 돈을 이렇게 넘겨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로 시험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말씀드려 보면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관세법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내국세 같은 경우는 내국세 관련된 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별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근데 관세법의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서로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뭐가 우선이 될까요? 요게 우선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관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무조건 얘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은 관세법의 내용들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들 사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세관에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지금 서로 다른 것들을 요걸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관세법의 내용하고 내국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의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게 있다, 서로 다른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이 이 내국세, 세관장이 같이 부과하고 징수한 내국세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시험이 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별 소비세, 주세, 그다음에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다음에 교육세, 아까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뭐 등등등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외워야지라고 하기보다도 이게 거래 구조상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세금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은 증여세, 증여세 이런 거 있잖아요. 증여세. 내가 지금 물건을 내 계산을 주면서 증여하게 되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양도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등등등 있겠죠. 뭐 자동차 등록세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면은 요거는 당연히 세관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관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겠죠. 증여세뿐만이 아니고 뭐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소득세 범위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인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인이 그동안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